세계 해전사 최대의 반전.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친 기적의 승리. 서구 역사책이 침묵한 위대한 영웅. 400년의 망각을 깨고 세계가 주목하는 동양의 넬슨. 그가 이순신입니다. 지금 CNN이 최초로 공개하는 위대한 해군 사령관의 진실. 당신이 알던 세계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이순신 세계가 잊은 영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던 라슨,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15년간 서양의 전쟁 영웅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죠. 나폴레옹, 넬슨 제독, 알렉산더 대왕. 이들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열정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날은 미 해군사관학교의 초청으로 제 다큐멘터리 넬슨 바다의 황제를 상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죠. 라슨 씨,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학생의 질문에 어색하게 웃으며 누구시죠? 라고 되묻자 강당에 미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젤렌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슨 씨, 당신이 이순신을 모른다는 것은 서양 역사학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순신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최고의 해군 사령관일 겁니다. 처음엔 그저 동양인에 대한 예의 바른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젤렌 교수의 다음 말에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33척으로 40척을 물리쳤습니다. 위대한 승리죠. 하지만 이순신은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했습니다. 그것도 자국 조정의 배신과 고문을 겪은 후의 말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젤렌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라슨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역사의 거인을 찾고 싶다면 이순신을 연구해보세요. 당신의 서양 중심적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순신이란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면 왜 서양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밤새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이런 전투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략적 천재성의 증거였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번역한 글을 읽으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감동받았습니다. 전장에서도 병사들과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 조정의 모함과 고문에도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 모습. 이런 리더십은 제가 연구해온 서양 지도자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죠.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깨달았습니다. 명량해전의 규모를 상상해보세요. 12척 대 330척.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승리죠. 젤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라슨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슨 씨, 당신이 만든 다큐멘터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CNN 본사에 돌아와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조던, 시청자들이 한국 장군에 관심 있을까? 넬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친숙한 인물로 돌아가는 게 어때? 하지만 젤렌 교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여주자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기록을 검토한 군사 전문가가 이건 군사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서양 역사의 편향성을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단지 서구 중심적 시각 때문에 묻혀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젤렌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 임진왜란 관련 서적,
해군 전술 분석 자료까지 밤새워 공부했죠. 매일 새로운 발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명량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정치적 음모로 파직되고 백의종군한 후였어요. 고문까지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은 배는 겨우 12척. 적은 330척에 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열세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살 임무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겼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의 리더십은 빛났어요. 비교해보면 넬슨 제독은 영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전함과 숙련된 선원들,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대우까지요. 반면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모함, 정치적 배신, 부족한 자원. 그런데도 더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인물을 서양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논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젤렌 교수에게 이 생각을 털어놓았더니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라슨 씨,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쓰여왔죠. 19세기와 20세기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의 주역이었기에 우리 영웅만 기억하게 된 거죠.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계 역사라고 배워온 것은 사실 서양 역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단지 우리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잊혀져 왔죠. 이순신의 리더십 스타일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에게 술을 내려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 전사한 병사의 가족을 위로하고 돌보는 모습. 이순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인간적 리더였습니다. 넬슨 제독도 물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반면 이순신의 삶은 공과 사 모두에서 모범적이었어요. 전장에선 용맹했고 일상에선 겸손했으며 가족에겐 자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직접 쓴 글이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문학작품 같았어요. 오늘 비가 내린다. 하늘도 나라의 슬픔을 함께 우는가. 이런 구절에서 시인 같은 감성도 느껴졌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하는 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절반의 역사만 보여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조던, 솔직히 말해봐. 넬슨과 이순신, 누가 더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넬슨이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해야 했다면 과연 이순신처럼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제 말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죠. 마침내 CNN 역사상 최초로 한국 역사 인물을 다룬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이 승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한국계 연구원 제이슨 김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첫 미팅에서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라슨 씨,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문화적 영웅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자 역사적 균형을 회복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취재를 준비하면서 이순신이 남긴 말 중 하나가 계속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역설적인 지혜는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CNN 본사에서 이순신 다큐멘터리 제작 승인을 받은 후 바로 한국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취재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더욱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제작팀을 구성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스태프를 우선 채용했어요. 특히 역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제이슨 김은 이 프로젝트의 학술 고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관련 사료들을 영어로 번역해주며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 주었죠. 라슨 씨, 이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임진왜란의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정치 구조도요. 제이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출발 전 저희 팀은 이순신의 주요 해전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산도, 명량, 노량.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곧 세계인들에게 트라팔가, 워털루만큼 익숙한 이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제작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의 첫 목적지는 통영이었어요. 이순신의 주요 해전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이죠. 서울에서 통영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 바다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신비로움을 주었어요. 제이슨은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길을 말을 타고 가야 했어요. 이순신도 이런 길을 따라 부임지로 향했겠죠. 상상이 되더군요. 400년 전 이순신이라는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부임지로 향하는 모습이요. 그때는 자신이 세계 해군사를 바꿀 인물이 될 줄 몰랐겠죠.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이순신을 기리는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순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전략을 세우고 잠을 잤던 공간이었거든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현지 문화재 해설사 박민준 씨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깃진 전술이죠. 하깃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의 진영입니다. 일본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전략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전을 400년 전에 구상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제승당 내부를 둘러보며 이순신의 유품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친필 편지와 문서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글씨로 꼼꼼하게 적힌 문서들은 그의 세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한산도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수많은 작은 섬들이 바다에 점점이 박혀있는 모습이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이 복잡한 수로가 이순신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제이슨이 설명했어요. 일본 함대는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이순신은 이 복잡한 수로를 완벽하게 활용했죠. 섬에 도착해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마치 거대한 전장을 내려다보는 듯했어요. 420년 전 이곳에서 역사를 바꾼 해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역사 전문가 김민수 박사와의 약속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산도 해전 연구의 권위자로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을 쓴 학자였어요. 라슨 씨, 이순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순신을 연구했지만 CNN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김 박사와 함께 한산도 해전의 현장을 둘러보며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로 적을 유인하는 전략, 판옥선의 화력 우위, 하깃진 전술의 실행.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죠. 당시 일본은 해상 전투에서 접근전을 선호했습니다.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원거리 포격전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어요. 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산도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산도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일찍 일어나 해전이 벌어진 바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 앞바다를 항해하면서 김민수 박사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산도 대첩의 주 전장이었습니다. 1592년 7월, 이순신은 이곳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과 맞닥뜨렸죠. 바다 위에서 보니 지형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좁은 수로와 복잡한 섬들이 마치 천연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이순신이 이 지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하깃진 전술은 단순히 적을 포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면서 판옥선의 대포로 집중 포격을 가했죠. 일본 수군이 접근전을 시도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하깃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술을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 박사는 스케치북을 꺼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선 수군은 일자진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공격해오자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좁은 수로로 유인했죠. 그리고 여기서 하깃진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치 학의 날개처럼 양쪽에서 포위하는 형태였죠. 그림을 보니 전술의 천재성이 더욱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지형과 적의 심리, 자신의 전력을 완벽하게 계산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수군도 결코 약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 수군도 강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백병전에 능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판옥선은 일본 배보다 크고 견고했고 대포의 사정거리도 더 길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접근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포격할 수 있었죠. 그때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조선의 전함이잖아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거북선. 이순신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죠. 한산도 대첩에서도 활약했습니다. 거북선은 일종의 공격용 특수 전함이었어요. 지붕이 있어 화살이나 총탄을 막을 수 있었고 그 지붕에는 쇠못이 박혀 있어 적이 올라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거북선은 일종의 당시 스텔스 전함 같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기습 공격과 돌파에 사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 함대에서 거북선은 소수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주력은 여전히 판옥선이었어요. 저희는 통영의 거북선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처음 거북선을 본 순간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그 디자인은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용의 머리가 달려있네요. 감탄했습니다. 네, 거북선의 머리는 용 모양이었고 그 입에서 연기나 화약을 발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리적 위협 효과도 있었죠.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거북선 내부로 들어가 보니 좁은 공간에 대포와 노를 젓는 자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선원들이 얼마나 힘든 전투를 치렀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일본 전함 73척 중 59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측 피해는 미미했죠. 이 승리로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했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부심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한 번의 해전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데도 서양 역사책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죠. 전략적 관점에서 한산도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나요?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해군 전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 활용, 적의 약점 공략, 기동성 있는 전술. 현대 해군 전략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었죠. 김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바다가 420년 전에는 치열한 전장이었다니. 역사는 때로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에 서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더 물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은 순전히 그의 창의성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전의 전통이나 학습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물론 조선의 군사 전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창성도 분명했죠. 특히 거북선은 그의 창의적 발명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전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도 타고난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통영에 있는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의 일대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의 실연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죠. 그런데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일어나 명량해전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양의 해군 영웅들은 대부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 내에서 모함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통영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제가 CNN에서 방송할 다큐멘터리의 주요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한산도의 풍경, 거북선 모형, 해전 현장. 이 모든 것이 서양 시청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통영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저희 팀은 다음 목적지인 진도로 향했습니다.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남해안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드넓은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런 평화로운 땅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도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이순신 연구가인 이태원 교수였습니다. 그는 명량해전 전문가로 30년 넘게 이 전투를 연구해온 분이었죠. 라슨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외국 방송사에서 이순신을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 교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귀에 들려온 것은 바다의 굉음이었어요. 움직이는 파도가 마치 거대한 생물처럼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돌목의 특징입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어요. 물살이 너무 세차서 바위에 부딪히며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조류가 초속 10m까지 빨라지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신의 전략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무기로 삼았던 거죠. 이곳에서 어떻게 해전을 벌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은 겨우 12척의 배로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일본 수군 330척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대신 이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침에는 조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오후에는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이순신은 이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어요. 일본 함대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조류가 바뀌면서 일본 배들은 통제력을 잃었죠. 그 틈을 타서 조선 수군이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현대 군사학에서도 이런 수준의 전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과장된 기록은 아닐까요? 제가 솔직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조선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 측 사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물론 모든 330척을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1척을 격파하고 나머지를 물리쳤죠. 강한 조류로 인해 많은 일본 배들이 충돌하거나 좌초했고요. 이순신이 이 전투를 앞두고 남긴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결단을 보여주는 문장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전투를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의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이었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계산 아래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조선은 끝이었으니까요. 울돌목의 물살을 바라보며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겨우 12척의 배로 압도적인 적과 맞서는 이순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려움, 책임감, 결의.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사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전략적 천재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죠. 전투 직전 이순신은 모든 함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결연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후퇴하는 자는 내가 직접 참수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기에 모두가 죽기 살기로 싸웠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울돌목에서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12척 대 330척. 이 숫자의 차이를 뛰어넘는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빚어낸 결과물이었죠. 진도에서의 취재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표상이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이순신의 본가가 있는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생애 초기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제이슨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라슨 씨, 이순신은 사실 처음부터 해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육군 출신이었습니다. 51세에 처음으로 해군 지휘관이 되었죠.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해군 전략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의 천재성입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학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창의적 사고방식이었죠.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순신이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의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이었어요. 아산에 도착한 저희 팀은 현충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으로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유물들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현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올바른 지도자의 상징이죠. 어린이들도 이순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현충사 내부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이순신의 친필 유서였습니다. 전사 직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이런 내용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충사 옆에는 이순신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그의 난중일기 원본을 볼 수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기념관 학예사인 이지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전투 기록부터 날씨, 개인적인 감정, 병사들의 상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투 중에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생각하니 북쪽 하늘 저 멀리 계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신다. 이순신도 결국 한 인간이었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이 병사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부하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 상황까지 챙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지휘관들 중에서도 이렇게 병사들을 세심하게 챙긴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설명했어요. 이순신은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의 가족에게 직접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저는 서양의 해군 영웅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넬슨도 병사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이순신처럼 병사 개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했다는 기록은 많지 않아요. 이런 리더십이 어쩌면 그의 가장 큰 무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또 다른 면모는 청렴함이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는 군량미를 직접 관리했고 한 톨의 쌀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군량미로 사용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들으며 서양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리더십의 모범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휘관이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죠. 이지은 씨는 난중일기에서 또 다른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오늘 배급받은 쌀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그는 전쟁 중에도 민간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순신의 삶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깊은 인간애를 지닌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지 전략적 천재성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 면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현충사 주변을 걸으며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1598년 11월 끝까지 적과 싸우다 전사했지만 그의 죽음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나의 죽음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충사를 나오면서 서양의 군사 영웅들과 이순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순신의 리더십 철학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어요. 개인적 명예나 부가 아닌 의무와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산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점검했습니다. 현충사의 장엄한 모습, 난중일기 원본, 이순신의 유물들. 이 모든 것이 서양 시청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일 테지만 그 안에 담긴 리더십과 인간애의 메시지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취재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인터뷰와 현대적 의미 조명을 위한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이순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이순신 연구 현황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첫 번째 발표자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미 해군사관학교의 데이비드 맥그레스 교수였습니다. 젤렌 교수와 함께 이순신 연구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분이죠.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 해군 전략의 원형을 제시한 선구자입니다. 맥그레스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해전 전략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발표가 끝난 후 맥그레스 교수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왜 이순신을 연구하게 되었나요? 맥그레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군 전략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이순신은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적을 이기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현대 해군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특히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전략, 지형 활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 이순신은 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왜 400년 전 동양의 해군 지휘관을 배워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면서 그들은 점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어요. 세미나의 다음 발표자는 영국 해군전략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윌슨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넬슨과 이순신의 리더십 비교였어요. 넬슨과 이순신은 모두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었지만 리더십 스타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넬슨은 카리스마와 개인적 용맹으로 병사들을 이끌었던 반면 이순신은 체계적인 준비와 깊은 책임감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죠. 넬슨은 영웅주의적이었다면 이순신은 좀 더 체계적이고 원칙적이었습니다. 윌슨 박사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순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군 전략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윌슨 박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영국에서는 항상 넬슨을 최고의 해군 지휘관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순신의 업적이 객관적으로 더 인상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유럽 중심적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은 현대 경영에 적용되는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스티븐 장 교수가 발표를 맡았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은 현대 기업 환경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 교수가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한 판단력, 선제적 혁신 정신,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요소들은 오늘날 성공적인 CEO들에게도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장 교수는 특히 이순신의 혁신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거북선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제작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순신은 기술 혁신과 리더십을 결합한 선구자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참석한 여러 국가의 학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러시아 해군 전략가, 중국의 역사학자, 독일의 리더십 연구가. 그들 모두 이순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 관련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세계 각국의 해군 교범과 전략서에 인용된 이순신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현대 해군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해군 강국들에서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죠. 이어서 저희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정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전략을 현대 군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전문가였어요.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은 조선 수군의 체계화였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기 체계를 혁신하고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런 체계적 접근은 현대 군사 조직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이순신이 남긴 임진장초라는 문서에 주목했어요. 이 문서는 당시 해전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전투 준비부터 진행 과정, 결과까지. 이런 철저한 기록 정신은 현대 군사작전의 근간이 되는 임무 분석의 선구적 형태였죠. 저는 김 교수에게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양의 해군 영웅들과 비교했을 때 이순신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온전한 인격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많은 영웅들은 전장에서는 뛰어났지만 개인적 삶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 모두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의미의 리더였죠. 다음으로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민족학 전문가인 이수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순신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해왔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이순신의 정신은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죠. 필사즉생의 정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가치는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이순신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신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의 영웅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혁신 정신, 그리고 인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뉴욕 CNN 본사로 돌아온 저는 취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 수십 개의 인터뷰,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작회의에서 저는 이순신 다큐멘터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역사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되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프로듀서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한국 취재에서 가져온 영상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탄했어요. 조던,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지금까지 몰랐을 수 있지? 선임 프로듀서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사를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순신 세계가 잊은 영웅으로 결정했어요. 이 제목은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는 어떤 측면을 강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업적만 다루는 것은 이순신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리더십, 인간적 면모, 그리고 현대적 의미까지 균형 있게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 영웅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인물입니다. 편집회의에서 제가 강조했어요. 이순신은 전장에서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도 필요한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평소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는 저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제 자신의 여정, 처음 이순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한국 취재를 통해 깨달은 점까지 개인적인 시각을 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저와 같은 여정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서양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을요. 편집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순신의 이야기를 현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킬지였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보다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리더십.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마침내 6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이순신 세계가 잊은 영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CNN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적 인물을 다룬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방송을 앞두고 뉴욕과 서울에서 동시에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시사회에는 역사학자, 군사 전문가, 리더십 연구자들이 참석했고 서울 시사회에는 한국의 역사학자와 이순신 연구가들이 함께했어요. 뉴욕 시사회에서 한 미국 해군 장성의 코멘트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역사의 다양성을 일깨워줍니다. 서구 문명만이 위대한 지도자와 전략가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서울 시사회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재단의 박병철 이사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라슨 씨, 당신은 우리 민족의 영웅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젤렌 교수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느새 제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은 CNN 역사 다큐멘터리 중 최고를 기록했고 국제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영국 BBC, 프랑스 TVO, 독일 ARD 등에서도 저희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이순신에 관한 특집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천 건의 이메일이 CNN에 도착했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이순신 연구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라슨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이순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해군사연구소의 김태현 소장이 말했어요. 이제 이순신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기억하는 인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행사에서 이런 말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순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사의 균형,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 그리고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CNN은 세계가 잊은 영웅들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중심 역사관에서 소외된 다양한 문화권의 위대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순신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 위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일이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니라 더 넓고 더 포용적인 세계관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400년 전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과 맞서 싸운 한 인간의 용기와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